은퇴가 오기 전부터 이렇게 사전에 운동하고 또 스트레스를 풀고 하는 준비 과정을 충분히 잘 견디셔야 예, 저는 카톨릭 의대 신경외과 명예교수로 있는 박충근입니다. 1984년서부터 29년 동안 카톨릭 의대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한 후에 개업가에서 잠깐 일을 하고 이제는 완전히 은퇴한 상태에 있습니다. 느낌은 환자들은 갖고 있는 증상이 완화되고 치료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자기가 갖고 있는 병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없는 질환은 고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갖고 있는 증상을 없애줘야 합니다. 질환을 없애야 물론 증상도 좋아지지만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술 전 혹은 치료 전 진단이 뚜렷해야 됩니다. 거기서 막연한데 뭐 수술 들어가서 보자. 이렇게 해서 수술한 경우 좋아지는 경우는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술 전 진단을 정확히 하는 것. 그것이 치료 효과를 올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레지던트들, 전공의나 학생들하고 달라서 저희 교수직을 가진 사람들은 매일매일 스케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별로 얘기하기보다는 일주일별로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마지막에 은퇴하기 직전까지 일주일에 반나절 3번을 외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하루 반을 수술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5일 중 4일이 됩니다. 마지막 하루 남는데 그 시간에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제 나이 때 되면은 은퇴 나이에 가까이 오면 보직을 많이 맡게 됩니다. 척추센터장, 단위 과외 과장, 주임 교수 뭐 그런 일들을 또 해야죠. 행정적인 일. 그 밖에도 수술 계획인 사람들, 수술에 대한 자료도 봐야죠. 또 학회 보고할 내용들도 정리해야죠. 이루 말할 수 없이 바쁜 시간에 하루 동안에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럼 토요일 날은 뭐 하냐? 안 바쁠 때는 골프도 치러 나가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제가 40대 중반 이후 바쁠 때는 토요일 날처럼 귀중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밀린 일들을 다 처리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갑니다. 교회에서 하루 종일 지내요. 쉴 날이 없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의대, 특히 신경외과처럼 바쁜 과의 교수의 일주일입니다. 저는 이 경우를 어디에다 비유를 하냐면 독수리들이 새끼를 절벽 꼭대기 걸어서 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가고 나와서 그 벗어날 길은 날아가는 일밖에 없는 곳에서 키웁니다. 때가 되면 비상을 해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기류를 따라 날르죠. 이 새들은.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자기가 혼자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떴는데 마침 상승기류를 탔습니다. 기분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오더니 상승기류에서 벗어나 떨어지게 합니다. 더군다나 그 폭풍은 날개까지 부러뜨렸습니다. 그 가득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독수리 새끼의 마음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왜 그것도 수많은 병 중에서 외과 의사에게는 사형 선고하고 비슷한 운동장애를 초래하는 병, 그것도 잠깐 앓다가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살 날도 많이 남았는데 그 기간을 제가 가장 좋아하던 외과 의사의 길을 걸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신에게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것을 주셨나요? 라고 묻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건 상당히 종교적인 건데요. 의사가 환자의 입장을 상당히 잘 알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치료를 잘 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명의일 겁니다. 저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명의라는 호칭도 많이 받았고 심지어는 EBS 명예에도 나갔었지만 환자의 입장이 실제로 된 적은 없었고 제가 마음에 안타까움을 느껴서 치료해 준 적은 있죠.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진정한 환자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거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나는 의사라는 직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환자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이는데 한 10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환자 입장이라는 것은 어떤 자긍심이나 병에 대해서 병을 우습게 본다든가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잡고 정말 병에 대해서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할 수 있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실제 제가 신경외과 의사지만 파킨슨 환자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다룬 적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척추에 큰 변형이 왔을 때 그때 수술을 하거나 또 아니면 물리치료를 하면서 환자를 보고 많은 파킨슨 환자를 봤지만 파킨슨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서 오는 케이스를 봤지 파킨슨 자체 때문에 온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 명의로서의 그 판단은 제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깨달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파킨슨 병은 병인론적, 그러니까 병의 원인을 따져서 병의 구체적인 기전 이런 것을 파악한 그런 질환이 있고 파악하지 못한 질환이 있는데 파킨슨 병은 그 파악이 안 된 질환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치의 병으로 알고 치료를 일찍이 포기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20여 가지 증상이 시간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어떤 건 굉장히 일찍 나타나고 어떤 건 늦게 나타나고 어떤 건 빨리 나타나고 어떤 건 천천히 나타나고 성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다 포기하면 얼마나 삶이 고달프겠어요. 그 증상을 그냥 악으로 버티고 살려니 그냥 약국 가서 진통제나 아니면은 뭐 안정제 이런 거나 먹으면서 파킨슨 환자의 명의라면 물론 완치되는 치료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삶이 편안해지고 삶이 완만해서 몸은 이렇지만 살고 싶다는 의욕이 생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파킨슨 병에서의 명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화는 자기의 그 상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조그만 증상이라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서 해결을 하면 지금 제 경험으로 봐서 완치되는 것도 있어요. 증상이 다시는 안 하다. 증상이 굉장히 완화돼서 지내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 병들이 다 몰려서 덕지덕지 괴로움만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게 낫습니까? 사는 거는 똑같이 될지 몰라도 삶의 질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저는 명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대 다닐 때 신경학 질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파킨슨에도 상당히 흥미를 갖고 파킨슨을 공부했는데 파킨슨 병의 파자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라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전구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전구 증상은 뭘 의미하냐면 병이 진단되기 전 아니면 병이 파킨슨 병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자기 병 진단도 안 나왔는데 이게 그냥 단편적인 어떤 기관에 잘 조절이 안 돼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거를 파킨슨 병 때문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당히 중요한 증상인데도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변비, 수면장애, 우울증, 뭐 피로감, 낮잠을 자주 자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술 전에도 나타나는 증상인데 하나같이 운동 증상이 아니에요. 파킨슨 병은 운동 증상인데 운동 증상 아닌 게 정후 증상으로 나타나니까 파킨슨 병으로 진단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많은 의사들이 그게 파킨슨 병인 줄을 몰라요.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수술 전 한 1, 2년 전에 외국에 학회를 갔는데 집사람하고
변이 일주일째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외국 호텔 샤워실에서 외국 나왔는데 어떻게 뭐 변 안 나온다고 외국 병원에 응급실로 가기도 뭐하잖아요. 의사니까 내용을 아니까 글로브를 사다가 손으로 자기 자신이 파냈대요. 왜냐하면 일주일 정도 변을 안 넣으면 온몸에 기분이 영 안 좋아요. 생활을 못해요. 학회 와서 학회 활동을 못하겠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자다가 소리를 으악 지르고, 그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REM이라고 그래서 Rapid Eye Movement. 여러분들 REM 수면이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REM 수면이 되면 소리를 막 지르고 벌떡 일어나고, 벌떡 일어나는 건 좋은데 우리 집 침대가 높아요. 그리고 떨어져서 이마도 찢어진 적이 있고 입도 찢어진 적이 있고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파킨손 생각지도 않았죠. 일반적으로 전구 증상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2가지가 같이 있으면 50대에서 파킨손을 의심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기 증상을 전구 증상을 포함해서 운동 증상하고 비운동 증상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제 경우를 봐서 초기 증상은 보통 증상을 4가지로 표현하거든요. 비운동성 증상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전문 증상 얘기할 때 운동성 증상은 우리가 4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 진전입니다. 진전. 전진이 아니라 진전. 트레모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우리 김밥 마를 때 많은 것 같은 그런 소견을 계속 보여요. 이렇게. 얘가 가만히 앉아서 계속 이렇게 김밥을 마는 것처럼. 이런 트레모가 보이고 2번째는 근육의 리지디티. 이가 강직증. 몸이 뻣뻣해지는 거. 유연하지 못하고. 그 다음은 운동 자괴가 옵니다. 아예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면은 이상한 운동을 하는 거.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운동을 하는 거. 마지막으로 4번째는 자세 불안정증. 자세가 불안정해요. 이게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이게 똑바로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몸이 구부러지거나 또는 꼬부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보통 초기에 나오면서 이제 다른 운동 증상들이 다시 또 겸해서 나타나기 시작하죠. 진단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문제는 이게 되게 고가예요. 펫CT라고 뇌종양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펫CT를 찍으면 뇌의 도파민의 양이 감소된 것이 레디오 아이소토프라고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해 측정이 돼요. 단번에 진단이 돼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검사비가 1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의사들이 권하기가 긴가민가한데 하기는 하고 싶은데 했다가 안 나오면 환자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그게 아주 확실한 경우 아니면 권하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확진을 위해서 100만 원 이상이 들더라도 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기를. 내가 진단되기 싫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파킨손병은 외과 의사에게는 사형 판결하고 똑같다. 아니기를 원했죠. 의심은 저도 했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거는 저랑 아주 가깝게 지내는 터키 의사가 있어요. 그 사람도 이제 척추외과를 하기 때문에 학회에 가면은 매번 만나고 부부 동반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제가 우리나라에도 초청을 하고 그 부인이 신경과 의사예요. 근데 그 진단받기 1년 전 2009년에 제가 세계 척추 인공관절 학회에 회장을 했어요. 세계 학회 회장. 그래서 그 친구하고도 만났는데 부인이 느닷없이 저한테 닥터박 파킨손 혹시 걸리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보고 그러는 소리 하냐 그랬더니 옛날보다 행동이 좀 느려지고 얼굴의 모양이 이게 파킨손이 걸리면 근육이 리지드해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뻣뻣해지니까 얼굴이 변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하고 양순해 보이던 사람이 굉장히 거칠어 보이고 그다음에 미소를 잃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뭔가 신경과 의사면은 그런 환자들만 보는 사람이니까 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등골이 오싹하더라고.
그러고 제가 펠로우로 키워갖고 딴 병원에 시집을 보내죠. 다른 병원에서 일하다가 제가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제 밑에 조교수로 있었는데 교수가 어느 날 제 방에 찾아왔어요. 그것도 2009년 얘기인데 교수님 앞만 해도 파킨손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을 들어보시면 증상이 좋아지면 파킨손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파킨손 약을 주고 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저도 그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그 약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는 안일련이 하고 지냈죠. 결국은 어떻게 살게 됐냐면 제가 그러기 한 3년 전서부터 오른쪽 어깨가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검사했더니 퇴행성 척추 관절증이다. 그리고 뭐 인대도 좀 끊어져 가는 게 있고 그래서 안 좋다. 그래서 주사 맞고 좋아진 적이 있어서 그게 다시 악화됐다. 오른쪽 손 움직이는 게 조금 둔해진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이것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딴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 나 지금 어깨 관절이 안 좋아서 그런다. 다리는 요새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좀 걷는데 불편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어깨 관절을 보는 정형외과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어깨 관절 이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경과로 가보시죠. 제가 연락을 해놨습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겠더라고요. 여기 가야지. 그래서 갔더니 당장에 CT를 찍자. 그리고 진단이 됐죠. 그리고 나서 파킨손 약을 먹었더니 어깨 통증이 싹 없어졌어요. 무모하게 어깨 검사만 많이 하고 안에다가 주사도 맞고 전부 쓸데없는 짓 한 거죠. 나 자신의 어리석음, 아집, 편견 이런 것이 진단을 늦게 하게 된 동의라고 하겠습니다. 어깨가 편해지잖아요. 활동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어요. 처음에 증상이 어떠했냐. 내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 즈음에서 자꾸만 넘어져요. 어떤 데 넘어지냐면 걷는데 뒤에서 나를 불러요. 뒤를 돌아다보면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몸의 중심을 유지하는 감각이 있잖아요. 뒤를 돌아보더라도 전혀 그게 흔들리면 안 되죠. 그래야 안 넘어지죠. 뒤를 돌아봤다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걷는 거가 불안정해지는 것 같고 그런 거를 조금씩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사는 거하고 전혀 모르면서 자꾸 넘어지고 다리에 걷는 거가 불안정해지고 이러면 사고만 나요. 그때도 뒤로 넘어져갖고 귀가 찢어져서 귀를 꼬맸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내가 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쓸데없이 관절에다가 주사 맞고 거기 이제 내시경 검사하고 쓸데없는 검사 안 해도 되는 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완치는 바랄 수 없어도 삶의 질은 유지할 수 있다. 그게 요점이에요. 지체 없이 알려주죠 좋죠. 집사람한테.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집사람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듣기로는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 막내 일반외과 레지던트로 있는데 막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하는 일 없이 환자만 보고 집에만 왔다 갔다 하고 학회 일, 교회 일이나 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 병이 걸리게 하셨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 선언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식구들이 모두 참담한 그런 분위기였죠. 병 중에 정말 더러운 병 아닌 게 있어요. 정말 이것처럼 답답한 병이 없어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그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운동 외 정보, 운동의 정보랑 같이 합쳐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뛴다 그러면 뛰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빠르게 뛰어야 될 때도 있고 천천히 뛰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손을 들면서 웃으면서 뛰어야 될 때도 있고 이를 악물고 뛰어야 될 때가 있고 운동 아닌 그런 요소가 들어가야 제대로 조절이 되죠. 그거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중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기도 하고 그 행복 지수를 보여주는 물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파킨손 환자들은 초기에 우울증이 거의 대부분 와요. 그건 아마 도파민이 떨어져서 그런 걸 거예요. 우울감이요. 저도 우울감을 느꼈기 때문에 저를 맡아서 치료해 주시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출신
원장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약을 먹고 거의 완전히 좋아졌어요. 근데 그 좋아지기 전에는 너무나 자기 자신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자기 혼자 느끼면 좋은데 가족들도 다 침울해지고 그 다음에 걸음걸이나 큰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함부로 나가 친구들 만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삶의 의지가 없어져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크리스찬인데 더군다나 교회 장로까지 하는 사람이 그런 무모한 생각을 한대요. 삶의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 느꼈죠. 이거는 우울증이다. 그래서 바로 원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약을 먹어야 되지 않냐. 당장 빨리 오라고. 그래서 거의 몇 달 동안을 약을 바꿔가면서 선정을 해서 약을 한 6개월 먹으니까 싹 없어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요새도 가끔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약을 계속 복용은 하고 있어요. 2가지 정도. 그거는 그렇게 말처럼 쉬우면은 우울증 걸릴 것도 없죠. 그 약만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 병의 시작은 L도파라고 그래서 밖에서 도파민을 보충하는데 적은 약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양이 차차차차차 늘어가요. 그래갖고 보통 뭐 좀 전문적인 말이지만 1500mg까지 늘어나면 어퍼 레벨까지 간 겁니다. 그 이상 쓰면은 좀 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 기간 동안은 비교적 잘 유지가 돼요. 문제는 그렇다면 그거 뭐 크게 걱정되는 병이냐 이럴 때죠. 약을 먹어도 새로운 증상이 나와요. 그거는 도파민이 운동성이라면 비운동성 증상들이 막 나와요. 그게 이제 허니문 기간, 그걸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 약을 먹어서 아주 반응이 좋은 시기를 허니문 기간이 짧을수록 빨리 나와요. 근데 허니문 기간의 짧음과 긴 것이 어디서 차이 나냐면 L도파가 밖에서 만들어서 집어넣은 도파민인데 엄청난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거의 70~80%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 양이 적을 때부터 나오는 사람하고 양이 많아질 때문에 나오는 사람 이게 다 합해서 통계를 보면 어떤 거냐면 무도병이라고 그래서 잠잘 때 막 이 춤추는 듯이 도리깨병증이라고 그래서 도리깨가 깨 있죠, 깨를 나무떼기에다가 줄을 달고 그 끝에 또 나무를 달아요. 그래갖고 내려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치죠. 이런 짓을 해요. 자기가 의도 없이 그냥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해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약을 못 올려요. 그러면은 약을 못 올리는데 치료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뭐 또 치료법들이 있긴 있지만은 그런 거는 뭐 자세한 거를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래서 파킨슨스 병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약만 먹어서 나을 거라 했으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종류가 꽤 되는데 그 대부분을 저는 다 겪었거든요. 보행 동결. 이거는 영어로 프리징이라고 합니다. 프리징. 뭐냐면 얼어붙는 거예요. 내가 주로 어떤 때 나오냐면 길을 걷다가 갑자기 길이 좁아져요. 아니면 탄탄대로를 걷다가 돌이 깔려있는 길을 가요. 그러면 어떻게 발을 짚어야 될지를 판단을 못해요. 서서 이거를 어떻게 건너가야 되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다리가 계속 경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 있는 것도 힘들어서 나중에는 통증이 오니까 누가 부축하여서 가지 않는 한 혼자서 못 가요. 아니면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야죠. 또 하지 불안전증. 그건 하지가 불안해서 다리를 잘 못 짚으니까 주로 어떻게 걷냐면 총총 걸음을 걸어요. 멀리 하다가는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근육 강직. 이것도 몸이 뻣뻣해서 우리는 이렇게 보통 치료 잘 된 사람들이나 정상적인 사람 이러지만 이거를 못해요. 손 돌리는 거 이런 거를. 자세 변형. 영어로 얘기하면 디포미티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죠. 목뼈가 기형이 와서요. 수족 변형. 손과 발에도 변형이 옵니다. 연화장애. 음식을 못 삼켜요. 아니면 물을 먹을 때
물이 기도로 들어가요. 구음장애, 소리를 못 내요. 발성하는 성대가 마비가 와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오는 구음장애. 쇠진, 이거는 완전히 기력이 빠져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사실 젊어서도 운전을 좋아했고 우리 집안 식구들 어디 여행 가면 24시간 일해도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게 무서워서 운전을 못해요. 언제 쇠진이 올지, 언제 프리징이 올지 그거를 내가 예측을 못하는데 이거 차고 몰고 가다 프리징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동결이 오면. 그 다음에 비운동성 장애는 치매, 인지기능 저하, 신경정신병증, 우울증, 수면질환, 변비, 소변장애, 피곤함, 기립성 저혈압. 이게 파킨슨 환자들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면 증상의 집합소예요.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변비 때문에 제가 엄청 고생했죠. 낙상사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제일 저한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변비, 여러분들 변비가 4, 5일째 안 나오면 뭐 경험들은 다 있으시겠지만 힘들죠. 매일매일 생활이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소변장애. 이게 저로서는 제 삶에 아주 크게 영향을 줬는데 허니문 시기 끝날 때쯤에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나냐면 절박뇨. 오줌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뇨. 자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자리에 소변이 마려서 자꾸 깨는 거. 이것처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게 없어요. 제가 허니문의 말기 그때까지도 개인 병원에 병원장, 명예병원장이라고 해서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환자만 보는 그런 직을 했었는데 깨끗하게 있고 제가 약 먹고 열심히 일할 땐 환자인지 몰라요. 근데 병원장실에서 화장실이 꽤 멀어요. 병원장실에서 화장실 가는 사이에 몇 번을 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옷 갈아입어도 그렇고 화장실 갔다가 돌아올 때도 간호사를 만나거나 누굴 만나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번 경험해 보면 이게 얼마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지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뭐가 문제냐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증상을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소변을 실수하고 다닌다. 소문나면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다 같은 의사니까 결국 이제 내 후배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속된 말로 쪽팔려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어떻게든지 조절을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결국은 비뇨기과 후배 선생님 교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몇 주에 걸쳐서 적절한 약을 찾아서 치료를 했더니 좋아졌어요. 그것도 나의 일종의 자존심이나 아집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많이 망가뜨린 거죠. 그러지 않고 일찍 갔었으면 빨리 해결될 문제를. 그런 거 외에 뭐 이제 척추변형도 굉장히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척추변형이 얼마나 심했냐면 머리가 떨어지고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지고 그리고 어깨가 떨어지고 상대방을 만나면 얼굴이 안 보여요. 발만 보이지. 그냥 이러고 인사를 해요. 앉으면은 좀 괜찮아요. 근데 서면은 그런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극한 상황일 때 그랬는데 그러고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아무리 약을 먹고 증상이 좋아졌더라도 몰골이 그런데 그걸 누가 사람들이 치료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저는 척추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많이 봤어요. 무조건 수술해요. 빨리 내일 모레 스케줄 잡아라. 이분 빨리 얼굴 보게 해드리자. 수술했어요. 근데 내 수술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그거부터 벌써 고민이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내가 이런 몰골인데 이거를 수술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내가 맡겨둔 그것도 큰 스트레스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 수술의 가장 문제점은 수술 성공률이 무지 낮은 거예요. 50%가 안 될 거라고 좀 봐요. 이렇게 실패율이 높은 수술을 더군다나 한참 선배되는 사람의 목을 어떻게 수술하겠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현대의 가족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가족의 릴레이션십 그런 거를 고려해야 할 이야기지만 파킨슨 병이 없는 부모는 신경 쓰지 않아도 잘 계시다가 돌아가시잖아요. 파킨슨 병이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운동을 못해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나라에서 보호사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고, 정신질환하고 관련된 거, 치매나 우울증이나 정신의학적인 걸로 흔히 나타나는 게 환상을 보든가 망상을 보는 그런 정신의학적 질환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다른 질환에 비해서 경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시고 살면서 그런 정신의학적인 이상이 안 오도록 모든 그 집안의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굳이 요양원에 안 모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외에는 모시는 것을 반대하고, 요양원에 모시는 것을. 지금 외국에서도 파킨슨 환자들의 임종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돌아가시는 것도 보고 또 말도 나누고 이러기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그냥 자기네들 의사하고 관계없이 요양원에 들어가야 된다 이래갖고 들어가는 경우를 막아달라라는 청원이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스터디,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파킨슨 환자들, 다른 증상이 있어서 요양원에 꼭 보내야 될 경우라는 거는 심각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파킨슨병을 15 내지 20년 정도 앓게 되면 이제 각종 증상이 거의 다 나타나기 때문에 불편함이 더욱 증가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나이도 많이 드시고 실제로 큰 문제가 없으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다른 책들, 논문들을 종합해 볼 때 세 가지 경우는 반드시 입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거예요. 병이 편집적이라 자기 아내나 남편을 의심하고 그래갖고 심하게 폭력을 행하고, 이게 정신과적인 문제가 동반된 경우죠. 동반되더라도 이렇게 파괴적인 거, 이런 경우, 특히 배우자에게 심한 경우. 두 번째는 극도의 돌봄이 요구되는 경우예요. 그게 뭐냐면 운동장애가 심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웨어러프라고 해서 쇠짐이나 프레징이라고 해서 걷다가 꼼짝 못하고 서 있는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이상 운동이 있어요. 디스토니아라고 해서 몸이 틀어지거나 도저히 일반인들이 움직이기가 어려운 경우죠. 이게 뭐 휠체어에 옮기기도 어렵고 본인도 그냥 이렇게 몸이 삐뚤어져 갖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시설에서 모시는 게 환자에게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통증입니다. 통증. 근데 통증도 일반적인 통증은 되게 치료가 되는데, 예를 들면 척추 골절이 생겨서 그 척추 부서진 척수를 눌러 하지마비가 오고 그 눌린 자리가 엄청난 통증이 오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마약이나 이런 걸 써도 통증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집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저는 반드시 입원을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간에 이 결정은 어떤 한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면 안 되고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 이런 데서 다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게 어떤 조건에서든지 환자가 편안하게 해주자. 긴 세월을 살아야 하는데 불치병이니까 놔두자. 뭐 손대봐야 좀 좋아지다가 다시 나빠질 거야. 아니 어떤 재활의학과 선생님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좋아졌다 그러니까 그 뭐 다시 나빠질 텐데요. 정말 뺨따구로도 한 대 치고 싶더라고. 잠깐이라도 좋아질 수만 있다면 좋아지도록 해줘야지. 그게 의사지. 제가 그 책에도 예시를 하나 했죠. 뭐 대학 교수 자식 부인이 애초부터 포기해버리고 놔뒀더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오래 살 수 있는 분이 한 3년 후에 돌아가셨다. 여러분들, 파킨슨 환자는 원인을 몰라 불치병이지 증상이 치료가 안 돼서 불치병이 아니에요. 그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실제
개인 운동이나 재활 운동은, 재활 치료는 말기보다는 초기, 중기에 더 필요하고 더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말기에는 이제 나이가 80 넘고 90 막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사람도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요. 이게 제가 재활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세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한 목뼈, 경추 변형이 있었어요. 사람의 얼굴을 못 봤어요. 그런데 수술을, 제가 이런 환자를 봤으면 당장 수술하자고 그랬을 텐데 저한테 생긴 일이나 이를 어쩌나 하는 생각에 전전긍긍하고 있던 중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물리치료를 해보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느 교과서에도 목에 변형이 왔을 때 물리치료를 해보고 안 좋아지면 수술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더라도 그래도 나는 한번 해보자고 한 거예요. 재활의학과 교수님도 동의했고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사람들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교회를 가면 인사를 잘 못했어요. 이래가고. 근데 이렇게 좋아 보이냐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죠. 물리치료만으로 좋아졌어요. 이거는 제가 척추학회 때 내 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했더니 다 들어와서 깜짝 놀라요. 너 같으면 이거 수술했겠니 안 했겠니? 자기는 했을 거라고. 그러면 물리치료를 고려해 본 적이 있냐? 없대요. 다 똑같아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음식을 먹을 때, 그것도 허니문이 끝나고 몇 년 사이에 있던 일인데 계속 사례가 들리는 거예요. 물을 먹어도 그러고 음식을 먹어도 그러고 계속 기침이 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연화장애구나. 그렇게 알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에 연화장애 학회라는 포스터가 붙었어요. 연화장애를 연구하는 학회가 있어? 그러면 이것도 하면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내가 재활의학과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가 연화장애가 있는데 이거 해결할 방법이 있냐. 재활치료를 해보자. 그래서 그때 검사를 했더니 이제 음식을 갖가지 종류 음식을 뭐 마른 음식, 물, 죽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해서 조영제를 넣고 먹었더니 물을 마시는데 첫 모금은 넘어가는데 둘째 모금 마실 때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화장애가 확인이 됐죠. 그래서 여기 전기 자극 치료, 구강 내에 있는 작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지금은 거의 없어요. 거의 완전히 치료돼 갖고 음식을 먹어도 살이 들리는 일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있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데서 확실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내가 파킨슨은 치료가 안 됐지만 이 정도로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잔잔한 것들을 눌러놓으니까 기본적으로 삶의 질이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킨슨 진단된 후에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죠. PT를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매번 했어요. 근데 주로 뭘 했냐면 유산소 운동하고 상체 근육, 하체 근육 돌아가면서. 그건 절대 파킨슨하고 관계없는 치료였는데 제가 허니문 기간이 길어졌던 거는 물론 약의 부작용도 없었기 때문이지만 운동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이 몇 번 강조돼도 아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한 거는 유산소 운동은 사이클링, 자전거, 스태퍼라고 해서 발을 짚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스태퍼를 했고 이제 증상에 맞춰서 하는 거는 목은 주로 아주 센 마사지를 했어요. 이 팔꿈치로 주로 변형을 일으키는 근육을 눌러 마사지를 해요. 굉장히 아픈데 그거를 매번 하고 그 다음에 연결된 작은 근육들을 하루가 다르게 마사지를 하고 주로 근육을 풀어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 이게 좋아졌어요. 그 외에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연화장애 뭐 이런 것들은 그것에 맞춰서 다 운동 내지는 치료의 방법을 바꿨죠. 최소한 4개월 이상. 사실 사람이 이제 대면을 하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는 이거는 응급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가겠어요? 남의 발만 보고. 물리치료를 한다고 그러면 되게
장기간을 생각하죠. 외과 의사들 정신을 급해서 장기간 물리치료를 해보고 그때 안 좋아지면 수술합시다. 그런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냥 저도 그랬고 저도 똑같았어요. 그 다음에 파킨소니즘은 불치병이고 거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좋아지더라도 잠깐 동안이지 결국은 또 괴롭힐 거다라는 선입감이 있어요. 저는 파킨손이 걸린 다음부터 그게 없어졌지만 많은 의사들이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증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개인적인 경험이죠. 예를 들면 척추변형에 대한 물리치료는 수술을 해줄 사람도 없고 내가 맡기기도 껄끄럽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물리치료를 시작했는데 의외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죠. 그렇지만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알리는 것이 제가 이런 병을 걸리게 한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 자체가 상처를 주죠. 나이고 기든 사람들이 더군다나 파킨슨 환자의 80%는 최소한 인지장애, 더 심하면 치매를 동반하고 있어요. 그러니 본인이 그런 거를 깨달을 수 없을 때까지는 깨닫는 거죠. 자기가 점점 뭔가 인지 기능이 떨어져 가고 있는 거를 깨달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나 괴로움이 옵니다. 그거를 해결해 줄 방법은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밖에 없어요. 가능하면 그걸 늦출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사실 파킨슨 병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가족들을 얘기할 때는 마음이 많이 무겁고 울적해집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작용이 약에는 부작용이 없는 약이 없어요. 더군다나 양약은 다 그렇죠. 조금씩 있는데 그런 거는 다 우리가 참고 넘길만 한데 제일 중요한 약인 엘도파가 제가 말씀드리는 무도병이니 무슨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예방하는 치료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다가설 만큼 간단한 방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그럼 약의 대부분이 흡수되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이 그냥 쓸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적은 양이 흡수되죠. 그러니까 버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500ml 풀로 좀 다 먹고 있지만 1500ml가 다 내 몸에 퍼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바로 직방으로 약을 들어가게 하면 적은 양의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양을 늘릴 수가 있죠. 그래서 개발된 게 장루예요. 장루. 그러니까 장에다가 구멍을 뚫고 주로 흡수가 되는 부위에다가 카테터, 그러니까 그 튜브를 박아놓고 거기다가 약을 주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소모되는 거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장에다 구멍을 뚫고 배에다가 튜브를 달고 다니겠어요? 일본에서 개발된 건데 그거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운 병입니다.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죠. 되게 파킨슨처럼 만성인 환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아닌 식구들,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적어질까봐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고마움보다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10년, 15년을 가면 가족들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아니면 자기의 뜻하고 달리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인내심의 한계가 오니까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그거를 환자가 빨리 깨닫고 그야말로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게 가족들이 그거를 사전에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철저한 오산입니다. 환자가 깨달아야 돼요. 환자가 깨닫고 자기가 이렇게 힘드는데도 도와주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반응이 돼서 그 가족들이 더더욱 열심히 봐줄 수 있으면 그게 정석이에요. 그리고 이 병 자체가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해요. 스트레스가 오면은
증상이 나빠집니다. 스트레스가 오면은 도파민의 효과가 아주 반감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오늘 이야기가 다 끝나가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스트레스가 이 파킨슨 병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의 파킨슨 병은 스트레스에 의할 가능성이 많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를 가지고 논문에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가족들의 관계가 깨져서 그게 스트레스로 쌓이면 증상은 더 악화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의 돌봄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환자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힘든 존재고 피해를 주고 있는지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킨슨 아니면 많은 만성질환 환자들. 그게 없기 때문에 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거는 정말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한창 일을 많이 하는 분들한테는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측하지 못할 병이 찾아와요. 근데 운동이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는 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퇴행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는 않죠, 운동. 그래서 젊은 사람들 스트레스가 퇴행성을 촉진시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증상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해서 오래 사십시오. 결국은 파킨슨병도 치료할 수 있는 약제나 방법이 틀림없이 개선돼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거를 미리 포기하고 방치해서 일찍 돌아가시면 손해입니다. 예를 들면 암은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그거는 위험 신호죠. 어디로 전이 됐든가 뭐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러나 파킨슨병이 또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아직도 파킨슨병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니까 나는 계속 생존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치료를 하십시오. 그래야 더 생존 기간도 길어지고 좋은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신경외과 의사가 파킨슨 병에 걸렸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정말 안타까웠거나 아니면 불쌍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이런 노인성 질환의 하나로서 파킨슨 병을 자세히 그 병을 알아가면서 자세히 분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향을 찾아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노인성 질환이 진행되는 것을 막거나 아니면 이미 진행된 것을 치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파킨슨병 그 하나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노인성 질환의 전반적인 치료 경향 내지는 어떻게 나아갈지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주중권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가톨릭의대 부속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로 봉직하다가 은퇴하고 지금 현재는 가톨릭의대 신경외과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글쎄 저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병 중에 하나인 파킨슨병에 걸린 후에 그 파킨슨병의 환자로서 느끼고 또 필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몇 가지 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환자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책을 저술했는데 은대학교로 나간 이후에 댓글에서 수많은 분들이 용기 있다. 정말로 환자를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다. 전부들 격려 내지는 칭찬의 글이 차고 넘쳐서 제가 사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병이 나와 계속 같이 있다면 그 변화 과정도 언제고는 다시 또 소개를 해드려 여러분들의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괴롭게 생각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종교관이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종교를 떠나서 인간이 그냥 우연히 남녀관계 때문에 생긴 산물이 아니고 조물주가 뭔가 목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철학이, 그런 종교관이 나같이 힘들고 똑같이 괴로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뭔가 그 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생긴 것 아닌가. 물론 저의 큰딸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많이 힘을 줬지만 기본적으로는 저의 종교적인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를 용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증상이 뭐 깔끔한 그런 병이 있습니까? 다 따져보면 더럽고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많은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했으니까, 그것도 어린 나이도 아니고 나이 70이 넘어서 또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까지 가까이 올라가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자기의 구질구질하고 얼핏 듣기에는 불쌍하다고 느낄 그러한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용기가 있다고 얘기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좀 더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고 증상 변화도 했으면 싶습니다. 앞으로 좀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한 표현으로 말하고 싶고, 단지 좀 문제는 제가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없나 지금 연구 중입니다. 제 책에는 유전적이라는 거에는 제가 퀘션 마크를 했어요. 그 밝혀진 걸로는 유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유전인자에는 그 변화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유전자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유전은 아니지만 염색체가 비정상으로 그 자녀들이나 자손들에게 넘어갈 수는 있어요. 유전 질환이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유전자 질환인 거는 틀림이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책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방법이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운동, 그다음에 스트레스 해소, 그 두 가지만 철저히 따라도 그 유전자가 발현을 안 합니다. 아니면 발현을 방어합니다.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텍션 한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다 파킨손으로 돌아가셨다. 그거는 본인도 유전자가 발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운동도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아주 거친 운동을 해야 돼요. 가벼운 운동이 아니고 아주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모더레이트 이상, 중등도 이상으로 운동을 하셔야 되고, 스트레스 해소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자기 스트레스를 쌓인 대로 그대로 지내면 안 되고, 영 해결이 안 되면 정신과 선생님을 찾아서라도 약으로라도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은 방어 기전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논문도 나와 있어요. 특히 젊은 나이에 파킨손이 걸린 분들은 그런 스트레스나 다른 운동 부족이 유전자의 발현을 시켜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나이 들어서 온 사람들보다 크다라는 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생각의 지배적이거든요. 그런 사실을 아시고 그 두 가지, 최소한 그 두 가지는 철저히 지키도록 하십시오. 허니문 기간이 딴 사람보다 굉장히 깁니다. 거의 7, 8년 되거든요. 짧은 사람은 수개월, 3, 4개월 만에 나타나요. 제가 그렇게 긴 이유가 그 진단을 받기 전후해서 퍼스널 트레이닝 동네 체육관에서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그거는 심지어는 그 경주용 그 배 있죠. 그 저기 뭐 하버드대나 케임브리지대들이 시행하는 그 경주용 배에서 움직이는 그런 그 운동까지 정말 유산소 운동으로서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죠. 띵 트는 거 빼놓고는. 그런 것까지 매일 했어요. 그러니까
약으로만 아니라 운동으로서 그 모든 것을 커버하다 보니까 허니문 기간이 길어졌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킨슨 진짜 심하게 걸린 분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운동이에요. 왜냐면 몸이 안 움직이는데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여간 싫어하는 게 아닌데 그거는 정말 근본적으로 태도를 바꿔야 되고 가족들이 끈질기게 환자를 교육시켜야 돼요.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1시간씩. 완전히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어요. 지난번에 1차 인터뷰할 때 제가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지만 생활이 자기 자신의 생활은 자는 시간밖에 없었어요. 일주일 내내 수술, 환자 보는 거, 학회 일, 교회 일, 그냥 꼭 워커홀릭처럼 정말 일만 했어요. 토요일 날 같은 날은 유일하게 시간이 남아서 연구 논문 쓰고 또 발표할 거 정리하고 그러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일요일은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고 교회 가서도 예배 보고 기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장로라고 교회 일 자체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교회 가서도 스트레스를 받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교회 일 한다는 미명 아래 수많은 사람들하고 예배 보는 것보다는 회의하는 데 더 신경을 쓰고 그 결과의 진행에 대해 더 신경 쓰는 종교인으로 사는 거죠. 스트레스를 해소할 길이 없어요. 근데 제 특징이 불평이 없어요. 싫은 소리를 별로 안 하고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걸 받아들여서 어떻게든지 그 상황에서 일을 마치려고 그러지 상황을 내버려 두고 내 우선 나 좀 마음을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결코 하지를 못했어요. 내 삶은 역시 일부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있어야 자기 보호가 되지 이타적인 것만 생각해갖고는 자기 방어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것도 이번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커홀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은 하면 할수록 더 빠지게 돼요. 그게 거의 중독이에요, 중독. 벗어나면 허전하고 뭔가 불안해요. 일이 없으면.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자기 몸 망가지는 거는 절대 고려를 안 해요. 문제가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시간을 나누고 특히 이러한 스트레스풀한 환경을 이렇게 얘기로 나눠서 풀 수 있는 주변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일만 하겠다고 그래서 일하고 관계된 사람들만 만나지 그 일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다라고 전반적인 상황을 얘기할 사람하고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쌓이게 된 원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선병은 가장 중요한 거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뇌에서 수치가 떨어져서 일어나는 병인데 그 수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가 퇴행성 사멸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한쪽에서 시작하다가 점점 양쪽으로 다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행동까지도 힘들어져요. 도파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운동 신경이 아니고 운동을 하도록 만드는 그 분위기 또는 환경 이런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운동 그 신경이 근육을 자연스럽게 코디네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몸이 경직이 오는 거는 그런 거를 그 환경에 맞춰서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운동하고 관련된 것만 강조해서 이 질병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운동하고 관계없는 증상들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도파민이 분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동물 실험에서 다 증명이 됐고 도파민의 분비뿐이 아니고 신경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든가 하는 굉장히 그 신경 우선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하여튼 운동은 파킨슨병뿐이 아니고 알츠하이머나 다른 치매에도
똑같은 효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이거는 뺄 수 없는 아이템입니다. 죽은 세포는 살아나지 못하죠. 남아있는 세포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말년에 가면 뭐 운동이 뭐 필요 없죠. 근데 그때는 나이도 엄청 들었기 때문에 그냥 죽는 사람하고 파킨슨으로 죽는 사람하고 뭐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이게 거의 제명대로 사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 수명은 비교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파킨슨 걸린 사람하고 정상적으로 살았던 사람하고. 몸이 점점 굳어가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그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역할도 같이 해요. 중추신경, 뇌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말초신경, 운동신경 중에 말초신경들 그 기능 자체도 많이 유지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죠. 파킨슨 병이 운동 장애이기 때문에 이제 운동하고 관련된 질환들이 있을 테고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감별을 요하는 게 파킨슨 신드롬이에요. 파킨슨 병이 아니고 파킨슨 신드롬. 그게 이제 우리 권투 선수들 지속적인 뇌 손상 또는 염증, 혈관 막히는 거, 뇌졸중이라고 그러죠. 뇌졸중, 후유증 뭐 이런 환자들에서 병변이 파킨슨하고 비슷하게 흑질, 뇌 흑질 부위라든가 중뇌 근처에 염증이라든가 두부 외상이 겹치면 파킨슨 같은 증상이 나옵니다. 저는 파킨슨 병이 아니고 증후군이에요. 그런 증상을 동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치료가 더 복잡합니다. 자기 갖고 있는 질환도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굉장히 예후가 나빠요. 대부분이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감별 진단이고 나머지는 실제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하고 비슷한 병들은 하나같이 다 감별이 필요합니다. 증상하고 관계된 거. 예를 들면 변비 자체가 큰 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파킨슨에 의한 변비이기 때문에 변비만 감별해갖고는 안 되죠. 일단 증상이 있으니까 파킨슨이 되는 거지. 변비만 갖고는 파킨슨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증상이 하도 갖가지이기 때문에 감별할 진단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단이 쉽지가 않아요. 류게릭은 그야말로 운동신경하고 관련된 이상만 나오지 그 이상은 안 나옵니다. 비운동성 증상이 없어요. 다 운동성 증상이지. 그거에서 큰 차이가 있고 치매는 실제 증상이 한참 진행되면 파킨슨 병의 경우 약 40%, 많이는 50%까지도 얘기하는데 40 내지 50%에서 치매가 발생합니다. 증상이 나빠지는 정도는 일반 치매보다는 덜 심하지만 굉장히 심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파킨슨 병에 걸린 사람들을 일일이 조사해 봤더니 인지기능, 처음에 치매가 오기 전에 상태가 이제 인지기능이 떨어진 건데 인지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한 80%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진 사람들이 발견되더라. 그런 걸로 봐서는 치매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는 치매입니다. 인지기능 외에 다른 운동기능이 떨어질 건 없어요. 정상적으로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헛소리를 해서 그렇지. 감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운동성 질환은 대표적인 게 진전, 트레모라고 그러죠. 손떨림. 근데 손만 떨리는 게 아니고 손도 떨리고 혀도 떨리고 발도 떨리고 실제로 턱도 떨리고 떨리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한꺼번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손만 떨리는 것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경직성 근육, 리지디티라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오는 운동 장애, 운동 제한, 천천히 움직이는 거,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해서 쓰러지는 거, 균형 장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운동성 증상이고 비운동성 증상은 조금 아까 얘기한 치매, 뭐 변비, 수면 장애,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진행 단계는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전구 증상이라고 파킨슨으로 진단되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비, 낮잠을 많이 자는 거, 피곤감, 수면장애. 수면장애는 주로 렘이라고 해서 REM 수면장애가 있죠. 자다가 깨갖고 막 뛰어나가려고 그러고 아니면 소리를 막 지르고 하는 그런 REM 수면장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질환이
이제 나타나기 전에 이런 것들 중에서 한두 개가 괴롭힙니다. 그럴 때는 처음에는 그런 장애를 파킨손병이라고 진단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렇지만 보고된 바에 의하면 그런 두 가지 이상, 50대 이상에서 나타날 때는 파킨손을 의심해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진단이 됩니다. 진단은 제일 좋은 방법은 펫CT, CT를 찍으면 95% 이상 진단이 되기 때문에 펫CT를 권하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약을 쓰면은 허니문 기간이 옵니다. 허니문 기간이 와도 변비나 소변장애, 아까 전에 소변장애를 얘기 안 했는데, 소변장애 뭐 이런 것들이 좋아지진 않아요. 운동장애만 좋아지지.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허니문이 끝날 즈음 돼서 각종 증상들이 다 나타납니다. 운동 증상도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비운동 증상도 나오고, 그러면서 진행되면서 그 치료를 제대로 증상별로 받은 사람들은 비교적 삶을 끌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치료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수많은 증상들이 악화돼서 결국은 돌아가실 가능성이 커지는데, 제일 돌아가시는데 큰 원인은 흡입성 폐렴, 연화장애가 있어갖고 음식을 못 넘기기 때문에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서 연화장애를 일으킵니다. 흡인성 폐렴을 일으키고 중심이 잘 안 잡히고 걷는데도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발생하는 낙상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돌아가시게 되고, 그 고비를 넘기시면 만성기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제 특별한 치료는 없이 그러한 치료하고 남은 증상만 갖고 돌아가실 때까지 버티는 거죠. 되게 임상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첫째는 파킨슨병은 운동질환이다 생각해서 비운동성 증상이 있을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육이 딱딱해지게 굳으면서 점점 몸을 못 쓰게 되는 병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는데 비운동성 증상이 주증상 중에 하나라는 걸 모르는 분들 큰 오해고, 두 번째는 파킨슨병이 걸리면 빨리 죽는 줄 알아요. 조기에 사망한다고 생각하는데 합병증만 없으면 평생을 비슷한 나이까지 다른 나이 같은 또래처럼 오래 살 수 있는 만성병이라는 거. 세 번째는 불치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안 해요. 증상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죽는 병이니까, 그냥 그러다가 죽는 병이니까 저런 증상 생기면 뭐 죽을 때가 가까이 오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 저걸 고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깜빡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좀 그 전에 질문에서 나왔던 얘기를 제가 기억이 나서 하는데, 나는 의사니까 그런 증상을 충분히 다 파악하고 치료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걸 치료할 수 있겠냐. 그거 옳은 말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환자가 자기 병을 모르면 의사한테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요.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나라든지 똑같습니다.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환자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한 증상을 모두 알지를 못해요. 자기 학교에서 배운 것만 알지. 저도 의대 다닐 때 파킨슨 병을 배웠는데 지금 20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죠. 불과 한 대여섯 개 증상만 배웠어요. 그것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환자도 필요하지만 의사도 어떨 때는 이런 책이 필요해요. 자기가 모르고 있던 거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의사들도 파킨슨병 알면서 변비가 오면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렇게 변비가 자꾸만 오지, 이러지 파킨슨 때문에 변비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무슨 증상이 나타나든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잊어먹고 가면은 또 3개월 내지 6개월이 가버리잖아요. 만성병이기 때문에 처방은 어떤 사람은 1년과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1년 사이에 병이 무르무르 익어서 이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강조하는 것이 파킨슨병 전문 병원이나 병원 전문 요양병원이 생겨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많은 환자들이 자기의 병을 안고 치료도 못 받은 채 죽어가는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꼭 강조돼야 될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개런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찍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들 병이 막 진행된 다음에 찍지. 그게 또 싼 검사가 아니에요. 100만 원이 넘어가는 비싼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쉽게 권하기가 어려워요. 정상으로 나와버리면 이 사람 뭐 자기네 병원 돈 벌게 하느라고 나를 꼬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나를 위해서 비싼 걸 찍어서라도 어떻게든 진단을 해주려고 노력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큰 오해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진단 기구를 사용하자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미약하면은 죄송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감한지는 몰라요. 하지만 진단에는 95% 이상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아주 가벼운 변화에도 얼마만큼 센시티브하게 그걸 찾아내는지는 수치로는 아직 잘 알아본 바가 없습니다. 운동 증상이 나오는 거죠. 걷는 게 느려지고 앞으로 구부러지고 손이 떨리고 운동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운동 증상이 나오기 전 전구 증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오고, 허니문이라는 건 약을 먹으면 그 운동 증상이 거의 없어지는 거. 그게 허니문이거든요. 운동 증상이 나타날 때 찍으면 거의 95% 진단율이 크죠. 이거 전구 증상 때 진단을 해야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구 증상이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 좋은 시기를 많이 엄한 짓만 하다가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어깨가 아프고 이런 운동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했으니까. 근데 저도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진행한 과정을 보면 신경외과 의사 말짱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갖고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술과 파킨슨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페이퍼들이 굉장히 다양한 페이퍼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술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술 자체가 또 문제가 되니까 큰 조사는 없어서, 근데 단 하나 많은 환자를 검사한 스터디가 있는데, 술에 중독된 사람, 알코올 중독자들하고 비알코올 중독자 사이에 검사를 했더니 비알코올 중독자보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파킨슨이 걸릴 위험성이 더 높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알코올은 애매하긴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 파킨슨을 피하기에는 더 나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독자는 안 좋다는 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술 중독이 안 될 정도로 살짝 조금씩 먹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것도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요. 뭐가 문제냐면, 환자가 인지기능 장애라든가 치매가 있는데 술을 먹일 수는 없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일반적인 얘기지, 대부분의 파킨슨 환자에서는 술이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보고된 게 없고, 단지 지금 유리개시하고 요산 있죠? 요산이 증가되면 예방 효과가, 방어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요산이 유리개시더라고, 영어로는. 어디에 많으냐면 고기에 많아요, 고기. 그래서 여러분들 가우트라고 있죠? 가우트의 환자들이 술하고 고기를 먹으면 유리개시가 올라가고 그날 저녁에 굉장히 고생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고기하고 술을 금하는데, 가우트 걸리는 환자들하고 가우트가 없는 환자들에서 어디서 파킨슨이 많이 생기나 했더니, 가우트 생긴 환자들에서 위험성이 적더라. 가우트가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더 파킨슨이 걸릴 확률이 떨어진다. 그런 보고가 2개가 나와 있어요. 한 군데서는 비슷하다. 확실하지 않다. 그렇게 했는데, 셋 중에 둘이면 암만 해도 유리개시드가 요산이 높은 환자가 더 좋다는 얘기겠죠. 그렇다고 일부러 또 가우트를 알 수는 없잖아요. 비버리지, 우리가 먹는 음료에 관계가 있는 걸로 거의 확실하게 보고되고 있는데, 커피, 이거 카페인이죠. 그 다음에 블랙티, 그런 티들,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커피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은 계속 드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얘기들은 제가 쓰지를 못했는데, 이제 만약에 정판을 낸다면 거기다 좀 더 기술하고 싶어요. 파킨슨 환자들은 엄청나게 입이 짧아요. 왜 그러냐면 연화장애가 있기 때문에. 연화장애는 운동성 장애 가진 분들의 거의 대부분에서 나타나거든요. 거의 7, 80%에서 연화장애가 나타나는데, 연화장애가, 저도 좀 연화장애가 있어요. 이제 치료를 해서 많이 좋아졌지만은, 연화장애가 있으면 물도 마셔서 걸릴 뿐이 아니고 음식이 내려갈 때 식도가 제대로 운동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비스켓이나 아니면 뻑뻑한 식빵 이런 거를 맨걸로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넘어가질 않고 목에 걸려요. 그러니까 꼭 우유나 뭐 이런 거를 같이 먹어야 되고, 그 음식을 죽처럼 이렇게 잘 넘어가도록 조절하지 않으면 목에 걸리고 또 손이 떨리니까 음식 잡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음식을 즐기는데 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말 음식이라면 뭐든지 안 가리고 잘 먹는데 음식을 자꾸만 가리게 돼요. 음식 시간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몸에 체중이 떨어져요. 그거는 잘못 먹어서 그런 거죠. 이런 환자들을 그 영양을 고려 안 하면 계속 마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요새 EN이라고 해서 음식 잘 못 먹는 사람들이 코에다가 튜브를 꽂고 이렇게 넣어주는 물처럼 된 영양식품이 있거든요. 그거를 매일 처방을 받아서 하루에 한 봉씩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양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파킨슨병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음식의 맛을, 음식의 기쁨을, 음식 먹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지난번 책에는 제가 기술을 안 해놨습니다. 당연히 죽을 먹을 때가 제일 편해요. 죽을 먹을 때가. 근데 매일 죽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말아 먹어야지 그냥 맨밥을 먹는 거는 우선은 첫째는 맨밥을 먹으면 반찬을 젓갈들로 해서 갖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 자체가 힘든 거예요. 불편하고. 그러니까 죽처럼 된 음식들을 더 좋아하게 되고 고기도 별로 이렇게 썩 옛날같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고기도 잘 씹어서 넘겨야지 그냥 맨 살로 씹지 않고 넘기면 걸려요. 이 음식 장애가 정말 삶의 많은 기쁨을 뺏어가죠. 근데 연화장애 치료를 잘 받고 일종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음식을 잘 넘기는 훈련. 그거를 병원의 재활의학과에 작업치료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작업치료실에서 그걸 배우면은 훨씬 편해지죠. 음식 먹기도 낫고, 음식을 즐길 수도 있고, 젓가락질 하는 것도 또 그 불편한 거를 극복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들 재활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도 먹는데 뭐 크게 지장 없어 보이니까 잘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답답하죠.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그 태도나 습관이 많이 변화가 온다는 거. 또 이제 가족들이 또 꼭 알아야 될 거는 특히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가는 데가 제한이 있어요. 층계가 없는 곳. 화장실이 장애용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탈길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킨슨병 있는 환자들을 갖고 있는 가족들은 어디로 가서 뭐 같이 회식하거나 가족들끼리 식사할 때 반드시 그 가족 일부가 거기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들어올 수 있는지, 여기서 옮길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층계는 없는지, 그런 거를 미리 파악할 정도로 가족들이 아주 예민하고 마음이 항상 준비된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가족들한테까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비스켓, 음식 중에서는 식빵도 이렇게 뭘 칠하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맨 식빵 같은 거는 그거 넘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떡, 그 좋아하는 떡을 그걸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하고 같이 항상 먹어야 돼요. 또 한 모금 물고 물을 담아서 물로 넘기는 거죠.
하여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넘기는 거를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고 먹기 힘든 음식이 투성입니다. 투성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파킨슨병 환자가 우울증도 오지만 제일 문제가 우울증이 진행해서 편집증이 되는 거예요. 편집증. 그래서 사실은 악화돼 갖고 증상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할 수 없이 요양원으로 위탁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문제가 생길 만한 요소들을 다 제거를 하고 미리 예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편집증 환자가 모든 일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의심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아주 잘 끌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비교적 정신의학적 문제는 진짜 정신과 환자보다는 비교적 경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유지시키면 생각보다는 가정에서 돌보기가 쉽게 요양원에 안 보내고 같이 치료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일 심한 게 의처증 아니면 의부증이죠.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처증만으로도 괜찮은데 폭력적으로 나가면 그러면 그때는 할 수 없이 병원에 입원시켜야죠. 대체요법은 대체요법이지 진짜 치료법이 아니에요. 진짜 치료법이 없으면 대체요법을 쓸 수는 있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증상만 해결해도 삶의 질이 변화가 오거든요. 그러면서 버티는 거죠. 뭐 요새 10년이 1년처럼 지나가니까 조만간에 완치하는 법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다른 사람 살 만큼만 같이 따라서 살아보세요. 그런 문제만 해결하고. 그러면 수명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한 100살까지 살면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30년 안에 그거 해결 안 되겠습니까? 희망을 갖고 웃으면서 모든 걸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재활의학과 선생님들하고 상의했는데 제일 좋은 게 관절의 스트레칭 내지는 관절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킨슨 환자들한테 손을 들어보라고 그러면 이거 잘 들질 못해요. 근데 만세! 그러면 팍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잠깐 만세를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ROM, Range of Motion인데 그 관절의 운동 범위를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아니면 안 쓰니까 관절이 그냥 요것밖에 안 움직여요. 나중에 다 굳어서. 그러니까 이걸 자꾸 연습시켜야지. 팔도 벌리게 하고. 그런 거를 그 특징을 알아야 돼요. 만세 그러면 들고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운동을 한다는 거를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은 잘 알고 있어요. 치료사들은.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자꾸만 관절 확장 운동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관절 기능을 유지시키는 운동을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운동하는 데서는 이런 걸 고려 안 하죠. 역시 이거는 재활의학과를 가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배우고 집에 와서 가족들이 자꾸만 시켜야죠. 매일 꼭 와야 되는 게 아니고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 저는 비교적 병원의 문턱이 낮기 때문에 매일 가는 형편이지만 그 꼭 매일 가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을 가서라도 제대로 배워갖고 와서 그거를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해야죠. 효과가 확실히 좋죠. 안 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발바닥에 몸 전체가 다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제가 처음 파킨슨을 알았을 때 그 소문이 퍼지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1억을 내면 1년 동안 침을 맞고 완전히 완쾌시켜준다. 그걸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병이 나면 별별 얘기들이 다 들어와요. 그것도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불충분이 아니라 의학적 증거가 없죠. 한의사들은 뭐 일부 좀 얘기할지 모르지만 일반 의학을 배운 사람들한테는 뭔가 설득력이 없어요. 일부러 좋은 말을 해주시려고 한 건데 그런 비슷한 얘기들은 저도 많이 들었고 또 일부는 해본 것도 있어요. 막 1년 넘게도 해봤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숱하게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환자가 겪는 고통이나 괴로움을 같이 느끼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제가 강조해 드렸는데 그렇다고 그걸 일일이 얘기하라고 해도 너무 여러 가지니까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제 책을 읽어보시고 얼마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그걸 깨달으시고 알아서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일이 이거 있어 없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우리한테 얘기를 하라.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도 환자가 얘기를 못해요. 그 얘기할 시간도 없죠 뭐. 그냥 있던 병, 있던 증상 같은 거 얘기하고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그리고 다음 뭐 얘기하려고 그러다가도 기억이 안 나서 못하고 그러니까 환자 보호자가 그런 거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되고 미리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었으니까 이 책을 읽어보시고 충분히 환자에 대한 내용을 알고 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 속된 말로 말짱 도루묵이에요. 꼭 잊지 마시고 그 책의 내용을 일일이 다 파악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주치의하고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모르죠. 어떤 증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만약 그런 분들은 연락을 이메일로 하시라고 그러죠. 뭐, 이메일. 그 이메일 주소를 알려해 주세요. 성심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은퇴 학교 구독자들이 은퇴한 분만 있는지 아니면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나이가 이런 모든 변화가 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은퇴가 오기 전부터 이렇게 사전에 운동하고 또 스트레스를 풀고 하는 준비 과정을 충분히 잘 견디셔야 은퇴와 함께 파킨슨병이라는 딱지를 같이 들고 나오는 그런 불행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그런 운동을 안 하면 뒤늦게라도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병이 파킨슨병이니까 역시 열심히 시간을 내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꼭 운동을 하시고 예방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